연도암기 볼게요. 이 연도암기는 영어의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걸 그러면 외워야 되냐? 각 왕조의 시작과 끝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연도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건 왕의 재위 시기예요. 한국사는 결국 왕대사잖아요. 이 왕의 재위 기간에 발생했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그러니까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을 다 왕을 중심으로 서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세종 때 업적이 무지하게 많죠. 50개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세종 업적을 막 우리가 50개 막 공부를 해. 그런 다음에 이 50개의 유의미한 이 역사적인 사건 50개, 이게 언제 있었나, 이걸 외우려면은 50개 각 연도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세종의 업적이 50개가 다 세종 때 있었던 일이다, 이거를 안다면은 세종 재위 시기, 세종이 어느 즈음의 왕이었는지만 알면, 아, 세종 때의 업적들은 다, 몇 년도 즈음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왕의 연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왕의 연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첫 번째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어떤 사건 연도 한 개를 외우고, 그걸 가지고 왕이 어느 시기 즈음의 왕이었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흥덕왕 때 장보고를 후원해줘서 청해진을 설치해요. 청해진 설치가 828년이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암기법을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청해진 설치가 828년인 걸 알면, 흥덕왕이 청해진을 설치했는데 청해진 설치가 828년이야. 그러면 흥덕왕이 한 이즈음 828년 이즈음 왕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왕의 재위 기간을 파악하는 방법은 재위가 끝나는 연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려 숙종이 1105년까지 왕을 했어요. 그러면 1105년까지 재위 기간이 1105년까지였다는 것만 알면은 숙종 다음 왕이 아들 예종이에요. 그러면 예종이 1105년부터 왕을 시작했구나. 그래서 하나의 연도를 외워서 어떤 왕의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 왕의 시작, 그래서 두 명 왕의 재위 연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위 연도를 끝나는 해 연도를 파악하는 걸 저는 많이 합니다. 자, 숫자 암기 팁. 숫자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숫자를 문자로 많이 변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예요. 이거를 우리가 읽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0, 1, 2, 3, 4, 5, 6, 7, 8, 9. 이게 이제 이 숫자들을 의미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빵점 이런 얘기 하잖아요. 0점을. 그럴 때 빵도 0을 뜻한다. 빵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없을 무도 0을 뜻한다. 그리고 영어에서 no가 부정,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no, 이건 또 영어에서 no니까 이것도 없다는 뜻이니까 0을 뜻한다. no에다 미음, 종성, 미음 붙인 놈도 0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가급적 하나의 숫자에 많은 문자로 만들어 놓는 게, 이걸 가지고 어떤 암기법을 만들 때 훨씬 효율이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잘 외워지게. 그래서 1은 1이고 하나도 1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리고 원, 영어로 원도 하나라는 뜻하죠. 그리고 1등을 탑이라고 그러잖아요. 1등을 탑이라고 그러잖아요. 탑 클래스 할 때. 그래서 탑도 1을 뜻한다. 2는 2, 둘, 두, 영어에서 투, 이런 것도 2를 뜻하고요. 3은 3, 셋, 세, 그리고 세에다 밑에 받침, 셀, 셈, 종성에 뭘 붙이는 건 이 세에다, 이런 거에다 종성을 붙이는 것도 비슷한 유사 의문이라서 다 3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는 넷도 4고, 영어 4도 4고요. 그리고 5는 5가 있으니까 그 밑에 종성에 이응을 붙이던, 리을을 붙이던 옹, 올, 다 5를 뜻한다. 비슷한 유사 의문이니까. 6은 유, 받침이 없는 육이나 윤이나 다 6을 뜻하고, 7도 마찬가지예요. 침, 이런 유사 의문도 다 같은 숫자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변환을 하면 외울 때 좋습니다. 고구려왕부터 연도 암기 볼게요. 두 문자로 고구려왕 하면 이렇게 돼요. 태고동미, 큰 고동의 맛이 고소하다. 고동은 큰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고동의 맛이 고소하니까 광장시장으로 가자. 광장시장으로 가자. 영양 보장하마,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앞에 나오는 태고동미, 이게 고구려 왕의 1, 2, 3, 4세기를 뜻해요. 자, 앞에 4명, 태고동미는 그냥 세기 1, 2, 3, 4세기 왕이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원래 삼국 간에 서로 교류를 하거나 전쟁이 있거나 하는, 그때부터는 좀 꼼꼼하게 연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인 1, 2, 3, 4세기 초반까지는 각자 도생의 시기예요. 삼국이 서로 그냥 각자 고대 국가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던 그 시기라서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왕의 업적과 대략 1세기 왕이다, 2세기 왕이다, 이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미천왕까지는 4세기 초반이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연도를 외우는 건 고국원왕, 이때부터는 이제 연도를 외워야 돼요.
고국원왕은 백제에게 죽은 왕이죠. 언제 죽었냐? 371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331에서 371, 371까지 왕을 해요. 그러면 이 371을 외우기 위해서 고국원왕은 색칠을 원했다. 색칠 원했다. 이렇게 색칠원 이렇게 하면 색이 새 기억을 붙인 거니까 이것도 3을 뜻하죠. 이게 3을 뜻하니까. 그리고 7은 숫자 7이에요. 원은 영어에서 원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색칠원 하면 371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색칠원 어떻게 외우냐? 고국원왕 색칠원을 자, 고국원왕이 백제한테 죽었어요. 고국원왕이 백제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백제의 손에 죽었으니 내 관은 백색으로 색칠하기를 원한다. 고국원왕이 자기 관을 백색으로 색칠하기를 원했다. 이래서 색칠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왜? 후손들이 이 대고구려 왕이 쫄에 백제에게 죽은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관은 백제한테 죽었으니까 내 관은 백색으로 색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원했다. 자기 관을 백색으로 색칠하길 원했어. 고국원왕. 그래서 색칠원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고국원왕은 색칠원 하면 371. 그래서 고국원왕이 371년까지 왕을 했고 그 다음 왕이 아들인 소스리망이에요. 그러면 아들 소스리망이 그 다음이니까 소스리망은 371년 이때부터 왕을 시작했구나. 이건 알 수 있겠죠. 고국원왕 371을 외움으로써 소스리망이 371년부터 왕 시작했다는 건 알 수 있고 소스리망 업적 중에 불교공인이 있어요. 불교공인이 372년이거든요. 요거까지 같이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암기를 하냐? 불교공인은 372년은 고국원왕 바로 다음에 전사한 바로 다음에 아버지가 371년에 죽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불교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만들게요. 아버지 고국원왕은 쫄에 백제한테 죽은 게 너무 분해갖고 눈도 못 감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소스리망은 아버지를 이 저승에서라도 좀 편히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불교가 고구려에 들어왔는데 극락왕생 사상이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극락왕생 불교를 믿으면 좋은 데로 간다고? 아버지 좋은 데로 보내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소스리망이 엄청 빠르게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불교를 공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최대한 빨리 불교 공인해서 아버지를 다시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서 아버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어. 그 생각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고국원왕은 아버지가 죽고 그 바로 다음에 최대한 막 서둘러서 불교를 그 바로 다음에 이제 공인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고국원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극락왕생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불교를 공인해서 그 바로 다음에 372년에 불교를 공인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리망은 아버지 고국원왕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불교 공인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불교 공인하고 극락왕생 위해서 불교식 제사를 지냈다. 자, 고구려 5세기는 전성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왕 3명의 광장문이 완전 전성기를 이룰 때예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5세기가 이렇게 화살표로 있으면은 여기서 장수왕이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5세기의 대부분을 이렇게 장수왕이 차지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광개토대왕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그 뒤에 문자왕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이렇게 왕을 해요. 그래서 이 도표를 생각해서 5세기가 완전 고구려 최고 전성기인데 그 가운데 크게 장수왕이 있고 그 옆에 광개토대왕이 요만큼 그리고 문자왕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요만큼 있더라.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일단 알아놓으시고요.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잖아요. 그 연도가 400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외울게요. 새롭게 5세기가 딱 시작돼서 왜구들이 어디 먹잇감 없나 이러고 찾아보다가 왜구가 신라에 침입을 해요. 딱 400년에. 근데 이제 광개토대왕은 새롭게 5세기가 시작돼서 훌륭한 왕이잖아요. 어디 도와줄 곳 없나 이러고 찾아보다가 이제 광개토대왕이 왜구가 신라 침입한 걸 보고 신라를 구원한다. 그래서 딱 400년. 새롭게 5세기가 시작되는 400년에 왜구 요놈들이 이제 어디 먹잇감 없나 그래서 신라를 침입했고 이제 새로 5세기가 딱 돼서 광개토대왕이 어디 도와줄 데 없나 이러다가 딱 400년에 신라를 구원하더라. 그리고 장수왕은 1차 난제동맹 체결 시 고구려 왕이고요. 문자왕은 2차 나제동맹 체결했을 때 고구려 왕이에요. 그래서 나제동맹 연도만 외우면 이때 장수왕 문자왕이 어느 시기의 왕인지도 알 수 있겠죠. 자, 나제동맹 볼게요. 연도 암기. 1차는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워낙 피니까 신라 눌지왕과 백제 비유왕이 동맹을 맺었고 2차는 문자왕이 이제 압박을 하니까 신라 소지왕이랑 백제 동성왕이 결혼 동맹을 맺고요. 3차는 뭐 워낙 유명한 거예요. 진흥왕과 성왕이 3차 동맹을 맺고 이제 한강 이제 6세기 고구려가 쪼렙이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해서 하류는 백제가 상류는 신라가 가졌는데 진흥왕이 하류가 더 탐나. 그래서 하류를 점령해버리고 빡친 성왕이 신라랑 싸우는데 관상성 전투에서 지면서 성왕이 죽더라.
요게 이제 3차 스토리라서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이거는 뭐 따로 암기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제 동맹은 서로 삼국 간의 관계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만 외워놓으면 이 왕들의 연대를 외울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나제 동맹 연도를 한번 외워볼게요. 근데 또 외우기가 쉬워. 또 나제 동맹이 433년 1차는 433년이거든요. 2차는 1호부터 딱 60년 뒤에요. 493년. 3차는 또 딱 60년 뒤야. 553년. 근데 553년에는 나제동맹 결렬이고 그 바로 앞인 551년에 나제동맹이 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60년 뒤에 그냥 나제동맹이 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제동맹 60년 뒤에 체결되고 이제 결렬됐다. 그러면 이제 1차 433만 외우면 그 뒤로 60년 뒤, 그 뒤로 3차는 또 60년 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33은 어떻게 외우냐?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런 식으로 딱 333에 같은 힘으로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5세기가 돼서 고구려가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힘이 4로 하나가 더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힘의 균형을 333을 가지고 있다가 433이 되니까 어떻게 밑에 있는 33 둘은 야 우리 힘을 합쳐자. 위가 4가 힘이 세니까. 그래서 4가 되니까 두 개 있는 33이 힘을 합쳐서 433 이러면서 동맹을 체결하더라. 그래서 4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가 4개의 힘이 되니까 밑에 동일한 힘을 갖고 있던 33이 힘을 합쳐서 왼쪽에 백제, 오른쪽에 신라가 힘을 합치더라. 그래서 나제동맹은 433이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럼 그 뒤로부터 60년 2차, 3차는 또 60년 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1차 때 고구려는 장수왕이에요. 그럼 장수왕이 433년 이때 왕이었구나. 눌지왕도 언제 왕이었어? 1차 나제동맹 체결한 왕이니까 433년 이즈음 왕이구나. 비유왕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나제동맹 이거 외울 때 신라는 나제동맹 1차, 2차. 1차 때는 엄청 못생긴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룽지처럼 얼굴 까맣고 막 피부 까끌까끌한 왕이야. 그러니까 백제의 왕이 얼굴 보더니 비유가 상한 거야. 너무 누룽지 왕이 못생겨서, 눌지 왕이 못생겨서. 그랬던 게 1차 왕이다. 그래서 눌지 왕은 비유 왕이라. 근데 2차는 또 눌지 왕과 반대로 소지섭처럼 엄청 잘생긴 거예요. 2차는 신라 왕. 그래서 동서왕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소지섭한테 결혼하자 이러면서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달라붙었다. 그래서 2차는 소지왕. 그래서 2차 때는 433의 60년 뒤니까 493년일 때 소지왕이 이때 지은 왕이구나. 동성왕이 이때 지은 왕이구나. 2차는 고구려가 문자왕이었으니까 문자왕이 이 지은 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진흥왕 성왕은 3차 나제동맹 체결인데 그때가 553년이잖아요. 그럼 553년 이 즈음에 진흥왕 성왕이 왕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자왕의 업적은 부여 정복하면서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잖아요. 부여 정복이 494년이에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2차 나제동맹이 433의 60년 뒤니까 493년이죠. 이 나제동맹 남쪽을 이제 문자왕이 보니까 남쪽에서 신라랑 백제랑 힘을 합치네. 그래서 이거 남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건 좀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남쪽 말고 북쪽으로 가자. 그래서 북쪽 부여를 점령했더라. 그래서 나제동맹 체결한 바로 다음에 남쪽을 칠 생각은 못하고 북쪽을 쳐서 부여를 정복했다. 그래서 나제동맹 2차 나제동맹 바로 다음에 부여 정복이 나온다. 이렇게 스토리로 생각해 놓으세요. 광장문까지 했고요. 영양왕 볼게요. 영양왕은 영양가를 따진 왕이에요. 그래서 수나라가 물은 영양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가 없는 수 그래서 살수대첩 수나라를 죽인 게 바로 영양왕 때예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죠. 그래서 이게 612년 어떻게 외우냐?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이렇게 612년인데 을지문덕이잖아요. 살수대첩이. 그럼 을을 쓸 때 이렇게 이응을 이런 식으로 이게 6이죠. 숫자. 그리고 을을 이렇게 1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옆으로 비스듬히. 그럼 1이죠. 근데 2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이거 리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을을 이런 식으로 6, 1, 2 이렇게 해서 을이 되더라. 그래서 612년 을지문덕이 활약한 살수대첩은 612년 이렇게 외울 수 있다. 그냥 새로워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따온 거 베껴봤습니다. 자, 영양왕 다음에 영유왕은 642년까지 왕을 했어요. 그래서 642년까지 왕한 걸 외우기 위해서 영유왕은 유사일에 이렇게 외울게요. 그래서 유사일에면은 유가 6, 4가 4, 2가 2잖아요. 그래서 642년이다. 그래서 영유왕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영유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신 이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는 영유, 거꾸로 흐르는 영유가 일어난 거잖아요. 신하가 왕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대고구려국에서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642년에. 이건 정말 유사일에 경험한 적이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유사일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래서 역사일에 유사일에 그래서 이건 새로운 일이다. 아니 유사일에 신하가 왕을 죽이다니. 그래서 영유왕 죽은 거는
신하가 왕을 죽인 거라서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서 유사일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대야성 전투도 642년 영유왕이 죽은 거랑 같은 해예요. 이건 스토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북쪽 고구려에서는 왕과 신하 사이에 영유왕이랑 영계소문 사이에 막 싸움을 하다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여요. 그때 북쪽에선 신하와 왕이 싸우고 있을 때 남쪽에선 신라와 백제 간의 싸움이 한창이었는데 그게 바로 대야성 전투다. 그래서 대야성 전투가 642년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원래 이제 삼국 중에서 백제는 관삼성 전투도 그렇고 신라한테 맨날 졌어. 근데 대야성 전투는 아시겠지만 의자왕이 이제 백제가 신라를 무찌른 전투예요. 그래서 삼국 중에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전성기에 신라를 이긴 백제가 전성기에 신라를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유사일에 백제가 신라를 이긴 적은 없다. 그래서 유사일에 이런 승리를 한 적은 없다. 그래서 대야성 전투도 백제가 신라를 이기다니 이건 유사일에 없던 승리다. 이렇게 해서 유사일에 이렇게 외우시면은 대야성 전투도 642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보장왕, 고구려 마지막 왕이죠. 보장왕에서는 마지막 고구려 멸망연도 668년 이걸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 8년 간격으로 이 마지막 삼국 통일할 때 8년 간격으로 중요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가장 먼저는 백제가 멸망한 거죠. 그게 660년이에요.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자, 삼국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게 백제죠. 그래서 최초로 삼국 중에 하나의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하나의 나라가 멸망했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최초로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슬퍼. 그래서 우는 거예요. 유유. 그래서 유유면은 66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유 슬퍼서 이모티콘 유유를 66이라고 생각하셔서 백제 멸망은 660년. 그리고 이 백제 멸망부터 8년 뒤마다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씩 일어나요. 백제 멸망 660년. 그 8년 뒤인 고구려 멸망은 668년. 그 뒤인 676년에는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통일. 그 676년에서 또 8년 뒤에는 보덕국, 684년에는 보덕국이라고 후고구려 유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잖아요. 신라에. 그 보덕국 멸망은 684년. 그래서 8년 간격으로 백제 멸망 660, 8년 뒤인 고구려 멸망 668, 삼국통일 676, 보덕국 멸망 684 이렇게 8년 간격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더라. 이와 비슷한 게 고려건국이 918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후삼국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통일하는 건 936년, 18년 뒤에요. 이제 삼국 통일할 때는 8년마다 무슨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후삼국 통일할 때는 18년 뒤에 고려 건국하고 18년 뒤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